네네, 알겠습니다. 우선 뭐 저출산 고령화는 뭐 많은 분이 말씀하셨는데 예, 예. 잠깐 언급하고 네네, 두 번째 그렇습니다.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네. 두 개가 연관이 예, 예,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 OECD 국가들하고 이렇게 들여다보면 고령화 정도, 65세 이상 인구 비중으로 보면 지난해 한 18% 후반, 올해 이제 19% 정도 내에 있을 거고 내년에 20% 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간다고 하는데 문제는 현재는 OECD 평균 정도 되지만 그 속도가 정말 너무 빠르다는 거고 그렇게 빠른 거는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초저출산율이다. 그래서 지난해에 0.72명이라는 건 이제 모든 분들이 상식처럼 알고 계시고 이거는 마치 우리가 1970년도만, 70년대만 해대로 우리가 그 출산율 4.5명 정도 됐고 그때 우리 매년 태어나는 출생아 수가 한 100만 명 정도 되었는데 지난해 23만 명으로 떨어졌거든요. 이건 어떻게 이렇게 짧은 순간에 그렇게 출산율도 뭐 거의 뭐 5분의 1로 떨어지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그 출생아 수도 5분의 1로 떨어졌는지 이것도 정말 기적 같은 일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그게 마치 이제 고도 성장하면서 인구가 늘어나고 젊은 인구 많아가지고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생산 가능 인구를 늘리고 그래서 인구 보너스를 가져가지고 그게 우리나라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원인이었는데 이제 거꾸로 돼가지고 이제 줄어든다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문제는 그러면 그 저출산이 왜 나타나냐는 건데 이게 좀 전에 지금 언급하신 두 번째 우리나라가 시멘트로 쌓아 올린 경제를 너무 오랫동안 해 오다 보니까 이게 출산율을 낮추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 두 개 같이 맞물려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낮은 이유를 이렇게 이제 들여다보면 크게 한 네 가지로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하도 여러 번 떠들고 또 많은 분들이 요즘에는 뭐 그 언론에서도 많이 이제 그 보도도 하고 뭐 연구도 많이도 하고 그래가지고 나온 결론은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출산율 전 세계에서 가장 낮고 또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너무 빠르게 줄어드는데 이 두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전 세계 공통적인 요인은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요. 뭐 디지털 사회로 변화하고 뭐 여자가 교육을 많이 받고 뭐 이런 건 다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 우리나라의 독특한 그 특징이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게 뭐냐면 지난 한 1, 20년 동안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 속도도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일자리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게 뭐 여러 가지 뭐 고용시장의 뭐 유연화 뭐 이런 이름도 있지만 첫 번째로 경제 성장이 잘 안 되니까 새로운 일자리도 안 나오고 또 임시직이 많이 등장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안정적으로 내가 일자리를 가지고 내 평생 직장이고 내 그래서 이거 가지고 내가 가정을 꾸리고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이제 못 하게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뭐 대학에 있어 보니까 저 더더군다나 실감을 하는데 우리 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면 바로 취업하는 아이들은요. 10명에 한두 명, 두세 명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뭐냐 취업 재수를 해요. 그럼 내가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는데 결혼을 할 수 있나요? 저는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했어요. 그때는 그냥 일자리가 저도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어쩌면 형편없는 그런 학점을 가지고 졸업해도 적어도 요즘 얘기한 대기업 서너 개 중에서 골라서 갔잖아요. 그런 시절이었는데 지금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일자리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선뜻 결혼하고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게 하나고 두 번째는 겨우 어떻게 일자리를 잡았는데 막상 그걸 그 일자리 찾아서 가보니까 그게 서울이고 수도권인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집값이 뭐 이게 보면 2017년 이후에 지난번 정부 때부터 해가지고 한 세 배로 올라 버렸어요. 세 배로 올라 버리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이 젊은 친구들이 평생 모은 돈, 그러니까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돈을 무려 25년을 그냥 저축을 해야지 겨우 살까 말까 하는 정도예요. 그 사이에 또 집값이 더 오르면 또 그것도 못 하는 거고요. 그렇게 돼버리니까 내가 25년 걸려서 내가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돈을 모아야지만 집을 살 수 있는데 평균적인 서울에 있는 집이 어떻게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가질 거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 세 번째는 막 우리나라가 너무 치열한 그런 어떤 경쟁 사회로 완전히 변화하다 보니까 교육비, 사교육비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가뜩이나 집도 내가 구하기 힘든데 더군다나 애 하나 낳으면 대학 졸업할 때까지 최근 어떤 보도자료 보니까 무려 3억 8천만 원이 든다는데 대충 4억이라고 치고 두 명을 낳으면 8억이 드는데 집을 구하는데도 뭐 20억 이상 들어간다고 치고 한 10억, 이거 평균적으로 12억인데요. 12억에다가 다시 또 아이를 둘라면 8억이고 두 개 합하면 20억이잖아요. 20억을 내가 모으려고 하면 평생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쓰지 않고 이게 뭐 그야말로 나는 평생 그냥 노예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결혼하고 아이를 갖느냐는 거죠. 더군다나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여성의 생각하면 또 전혀 다른 어떤 특징도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에서 보면 여성의 대학 교육 그 이수하는 그 비율이요 제일 높아요. 요즘에 여성들이 남성보다 대학 더 많이 다니고 그리고 또
공부도 또 잘해요. 근데 막 그 사회에 나가면 일과 가정이 양립이 안 되다 보니까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결혼을 하면 일을 못하고 일을 하게 되면 결혼을 못한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혼인율도 낮아지고 출산율도 낮아진다. 저는 크게 네 가지인데 이 네 가지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부동산 문제가 이제 그 두 번째 중요한 원인인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출산율 낮아지고 그래가지고 인구 고령화가 더 빨라지고 그게 바로 또 첫 번째 요인으로 연결돼가지고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빠르게 추락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인구 보너스가 아니라 인구 오너스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서 이게 젊은이들이 거기에 막 몰빵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해버린 거예요. 가계부채 중에서 한 7, 80%는 다 뭐냐면 우리 주택담보대출이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을 왜 했어요? 다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올라타려고 연끌이 해가지고 돈을 빌려가지고 집 사고 집 사니까 집값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또 다시 또 연끌이 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105%까지 올랐다가 GDP 대비 최근에 좀 떨어져서 뭐 한 100% 수준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거기에 우리나라만 있는 전세대출도 이 4인 간에 개인 간에 돈을 빌리고 빌려받은 거니까 그게 더 위험한 사실은 그 가계대출인데 그거 왜냐하면 지난번 깡통전세 이런 사태 보면 아시잖아요. 그런 상태 그것까지 포함하면 한 150% 돼요. GDP 대비. 거기다 우리나라만 있는 소위의 그 자영업자가 정말 많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데 그것도 한 보면 1,100조 정도 되는데 그것까지만 한 200% 되는 거예요. GDP 대비.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도대체 빚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돈을 도대체 원금 이자를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도대체 소비도 못 하고요. 미래에 대한 어떤 대응을 못 한다. 그러니까 소비를 많이 못 하니까 당연히 우리나라의 경제에 어떤 소비 수요가 살지 못하니까 경제에 살 수 없다는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공급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보면 이게 도대체 기업들이 도대체 투자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놈의 투자가 전부 건설 투자로 간 거예요. 언뜻 생각해 보면 우리가 GDP를 생각해 보면 공급 측면, 수요 측면이 있잖아요. 수요 측면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공급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결국 그 나라가 갖고 있는 토지, 노동, 자본을 기계, 소위 기술을 이용해서 이제 생산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시장 가치로 총합하면 그게 GDP라고 하는데 그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 노동, 자본이 증가하고 거기에다 기술순이 발전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얘기하는 자본은 투자를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가 GDP 대비 투자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지난해 기준으로 한 32% 정도 수준이거든요. 근데 32%는 굉장히 높아요. 언뜻 보면 굉장히 잘한다 싶은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중에 절반 가까이가 뭐냐면 다 건설 투자예요. 건설 투자가 우리나라 그렇게 많이 되는 나라, 이게 한 중국 정도가 좀 그랬고, 최근에 이제 중국이 많이 떨어졌는데, 건설 투자로 계속 우리나라 경제를 살린 거예요. 그럼 언뜻 보면 그럴듯 하잖아요. 건설 투자하면 우리나라 그게 또 전후방 연관 산업도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GDP 대비 막 25% 수준까지도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래가지고 경제가 좀 어려울만 하면 건설 경기 살리겠다. 그러니까 또 결국은 그게 살아가는 것처럼 하는데, 그러는 가운데 뭐 집값은 뜨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다시 또 가계부채 일으켜서 결국은 또 계속 빚더미에 계속 올라앉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누적이 되니까 집값이 너무 올라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그것 때문에 결국 이제 더 이상 지탱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급 측면에서도 우리가 자본 축적이 제대로 안 되고 이게 전부 다 건설 투자로 다 가버렸고 뿐만 아니라 두 가지잖아요. 크게 투자를 보면 하나는 기업들이 하는 순수한 설비 투자와 R&D 투자가 있고 또 하나는 이 건설 투자. 이건 순수하게 주택, 집 사는 거 뭐 이런 거 아니 도로 항만 건설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사회 인프라라고 해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주택 보급률이 정말 제가 볼 때 100% 넘은 거예요. 이게 서울 지금 한 94% 수준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게 왜 떨어지냐면 집값이 너무 올라가 그러니까 자꾸 분가를 시켰어요. 세금 줄이려고. 그래 분가하면 젊은이가 우선적으로 분양도 받을 수 있고 이러니까 자꾸 분가해가지고 집이 줄어든 게 아니라 가구 수가 자꾸 늘어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미 집도 충분히 졌는데 자꾸 그런 쪽으로 자꾸 몰빵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시멘트로 지은 경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그게 이제는 꼭지에 왔다. 그래서 그게 아까 말한 것처럼 아까 그 인구 고령화가 이제 우리가 너무 빠르게 늙어가는 거고 두 번째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게 바로 당뇨병이 걸린 거고 거기에 여러 가지 계속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계속 그거 살리려고 계속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지난번 정부 때도 계속 정권 실패 결국 부동산 살리려고 했는데 말로는 아니 부동산 경기를 어떻게든 잡으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절반 정도는 고의고 절반 정도는 정말 정책 실패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다가 2020년 되니까 코로나 상황이 터지고 그러니까 유동성이 막 풀리고 해서 더 많이 올랐는데 어쨌든 정권 책임이 크니까 국민들 심판을 해서 정권이 넘어왔잖아요.
정권이 넘어와가지고 이 정권에서 잘한 게 아니라 이게 이제 2022년 후반 정도 되니까 드디어 이제 금리 막 올리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떨어지니까 경기가 죽는다고 해가지고 정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특례 보금자리로는 40조 또 풀어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또 죽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10%, 20% 정도 서울 기준 주택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거 또 큰일 났네.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 떨어지니까 특례 보금자리 40조 풀었다가 다시 또 떨어지니까 다시 올해 들어와가지고 다시 또 27조나 되는 뭐 하냐면 신생아 특례 대출을 또 해요. 돈을 푼다는 게 뭐예요?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뜨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한 정책을 정부에서 쓰고 정치권에서 쓰는지 저는 정말 이런 얘기할 때만 너무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정말 이거 보시는 분들 혹시 정치하시는 분이나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 제 말이 틀렸으면 저 좀 불러주세요. 제가 한번 토론 좀 해보게.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그러면서 무슨 뭐 국민을 위하고 미래 세대를 위하고 애를 낳아야 되는데 못 낳는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여기 많은 분들 한번 정말 곰곰이 한번 씹어보세요. 그냥 내 집값이 오르니까 좋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